박다혜는 텅 빈 아파트 한가운데 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진들이 걸려있던 휑한 벽을 바라보았다. 2주 전만 해도 이곳에는 삶의 향기가 묻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먼지 냄새와 가구를 옮기는 것을 도왔던 낯선 이들의 담배와 땀 냄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47년 엄마는 고작 47년밖에 살지 못했다. 다혜는 더 이상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따뜻한 품에 안길 수도, 환한 미소를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암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하라라는 한 여자를 서서히 고통스럽게 잠식하며 생기 넘치던 그녀를 창백한 그림자로 만들어버렸다. 마지막 몇 달은 특히나 힘들었다. 엄마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농담을 던지며 다혜를 위로하려 애썼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 어느 날 아침 잠든 후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월요일 일은 아침의 일이었다. 다혜는 엄마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는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는 속삭였다. 사랑한다. 우리 딸. 그리고 영원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3일 전에 치러졌다. 다혜에게 장례식의 기억은 짙은 안개 속처럼 희미했다. 검은 양복들, 조화, 눈물, 그리고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던 낯선 얼굴들. 할머니 윤태임 여사는 마치 돌을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꼿꼿하고 메마른 모습으로 곁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다혜는 할머니가 우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3년 전 아버지 박서준이 돌아가셨을 때조차 할머니는 흔들림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지시하고 확인했을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제 아파트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가구는 중고로 팔았고 옷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며 그릇은 할머니가 가져갔다. 남은 것이라고는 서류와 개인적인 물건들이 담긴 상자들 뿐이었다. 사진 앨범, 메모장, 액세서리 같은 것들. 다혜는 체계적으로 상자들을 정리하며 자신이 간직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다. 액세서리 함을 열어보고 낡은 요리법 노트를 넘겨보고 빛바랜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물건 하나하나에 엄마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 그것들과 헤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지쳤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만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아파트 문을 잠그고 떠나고 싶었다. 자신의 삶으로,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작은 무역회사의 격리 업무로 돌아가 다시 살아가려 노력하고 싶었다. 엄마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특히나 가까웠다. 지난 3년 동안은 거의 한 몸처럼 지냈다. 다혜는 퇴근 후 거의 매일 엄마를 찾아왔다. 함께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혜는 남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방들을 둘러보았다. 침실도 비었고 욕실도 비었고 거실도 비어 있었다. 그리고 부엌. 다혜는 부엌 문턱에 멈춰섰다. 이곳 작은 원형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가. 엄마는 요리를 사랑했고 이 부엌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엄마는 이곳에서 전을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했다. 그러면 다혜는 곁에 앉아 지켜보며 채소를 썰고 반죽을 하고 간을 보며 엄마를 도왔다. 벽 쪽에는 크고 하얀 구형 냉장고가 서 있었다. 다음 주에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다. 다혜는 혹시 안에 잊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 냉장고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세제 냄새만 났다. 문을 닫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냉장고 문 손잡이 바로 위 눈높이에 붙어있는 작은 노란색 스티커 메모에 꽂혔다. 메모지는 새 것이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하지 않았고 접착제는 마르지 않았으며 가장자리는 말려 올라가지 않았다. 다혜는 미간을 찌푸렸다. 메모지에는 다혜가 수천 개의 글씨체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엄마의 단정하고 작은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관함 322번, 비밀번호 1739. 다혜는 메모지를 떼어내 손안에서 돌려보았다. 이게 뭐지? 보관함이라니? 무슨 보관함? 비밀번호는 또 뭐고? 엄마는 왜 살아계실 때 직접 말해주지 않고 냉장고에 이런 메모를 남겨두었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중요한 것이었다. 엄마는 다혜가 이 아파트를 정리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메모를 반드시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남겨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남겨둔 걸까? 왜 기회가 있었을 때 설명해주지 않았을까? 다혜는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갔다. 하나, 둘, 셋,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윤태임 여사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예요. 혹시 무슨 보관함에 대해 아시는 거 있어요? 322번이요. 태임은 답하기 전 몇 초간 침묵했다. 무슨 보관함, 무슨 소리냐, 다혜야. 냉장고에서 메모를 찾았어요. 엄마가 보관함 번호랑 비밀번호를 적어두셨어요. 혹시 지피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할머니는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전혀 모르겠구나. 혹시 은행 대여금고 아닐까? 내 엄마가 너 모르게 대여금고를 썼을 수도 있지? 엄마는 대여금고 같은 거 안 썼어요. 다혜는 할머니가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랬으면 제가 알았을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는 모든 재정 문제를 저랑 상의했거든요. 저한테 비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다면 모르겠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다. 아마 혼자 쓰려고 뭘 적어뒀다가 잊어버렸겠지? 아니면 그냥 거기 오랫동안 붙어있던 낡은 메모거나 종이가 새 것 같아요. 다혜가 반박했다. 글씨도 최근에 쓴 것 같고요. 다혜야, 나 피곤하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냉정함이 스며들었다. 난 방금 딸을 묻었다. 하나뿐인 내 딸을. 지금 수수께끼 풀 기운 없다. 중요한 걸 찾거든. 그때 전화하렴. 지금은 나 좀 내버려 더 쉬어야겠다. 할머니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렇게 차갑고 권위적이며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다. 엄마의 죽음조차 그녀를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다. 어쩌면 저것이 슬픔을 감당하는 할머니만의 방식일지도 몰랐다. 얼음장 같은 평온함의 벽 뒤로 감정을 숨기는 것. 다혜는 할머니와 가까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태임은 늘 거리를 두었고 다정함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항상 엄격하고 요구가 많았다. 다혜는 메모지를 청바지 주머니에 쑤셔넣고 마지막 짐 가방을 든 채 아파트에서 나왔다. 문을 열쇠로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다. 이 낡은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오래전에 고장났다. 밖은 늦봄의 따스한 햇살과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다. 다혜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집혔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집 주소를 말했다. 뒷좌석에 앉아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50대로 보이는 생각에 잠긴 듯한 기사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라디오에서는 다혜의 기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다혜는 창밖을 보며 메모에 대해 생각했다. 보관함, 비밀번호, 대체 뭘까? 은행 대여금고는 아닐 것이다. 엄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었다. 돈은 집에 보관하거나 일반 통장에 넣어두었다. 우편 사서함일 가능성도 희박했다. 엄마는 아파트 우편함 외에 다른 우편함은 없었다. 번호와 비밀번호가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금고. 하지만 어디에? 택시는 시내 중심부를 지나고 있었다. 다혜는 익숙한 거리, 상점, 카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기 엄마가 크루아상을 즐겨 사던 빵집이 보였다. 저기 약을 사던 약국도. 저기 엄마가 아직 걸을 수 있었던 지난 여름에 함께 산책했던 공원도. 그때 택시는 서울역을 지나는 넓은 대로로 접어들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역 건물이 도시 위로 솟아 있었다. 그 앞에는 캐리어와 가방을 든 사람들로 붐볐고 그들은 플랫폼으로 서둘러 가거나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순간 다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기차역, 물품 보관함, 물론이지. 그녀는 등골에 소름이 돋고 뱃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좌석에 허리를 고추 세웠다. 엄마는 기차역에 자주 갔다. 다혜는 몇 번이고 물었던 것을 기억했다. 거긴 왜 자꾸 가세요?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애매하게 답했다. 그냥 산책하는 거야? 사람들 구경하고 기차 구경하는 게 좋아서. 거기엔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거든. 다혜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엄마의 유별난 구석이려니 했다. 하지만 만약 엄마가 그곳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기차역에 물품 보관함을 두고 있었다면? 그럴듯했다. 물품 보관함에는 번호와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으니까? 세워주세요. 다혜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날카롭게 소리쳐 스스로도 놀랐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뒤에서 불만 섞인 경적 소리가 울렸다. 무슨 일이에요? 기사는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로 돌아보았다. 갑자기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다혜는 이미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내고 있었다. 여기서 내려야 해요. 급한 일이라서요. 얼마예요? 아직 주소까지 도착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미터기에 얼마 나왔어요. 빨리요. 기사가 금액을 말했다. 다혜는 지폐 한 장을 건네고 가방을 챙겨 역 건너편 인도에 그대로 뛰어내렸다. 기사가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거스름돈에 대해 뭐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불만 섞인 경적 소리 사이로 차들을 피해 길을 건너 역 건물로 달려갔다. 엄마의 유품이 든 가방이 옆구리에 무겁게 부딪혔지만 다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무엇을 알게 될지에 대한 흥분과 두려움으로 숨이 가빴다. 역 안은 시끄럽고 사람들로 붐볐다. 커피와 빵 냄새, 그리고 기차와 선로의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열차의 도착과 출발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오가며 짐을 끌고 포옹하고 작별하고 재회했다. 다혜는 안내판을 찾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물품 보관함은 아마 지하에 있을 것이다. 어릴 적 부모님과 기차를 타고 바다로 놀러 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아버지는 출발 전 시내를 구경하는 동안 물품 보관함에 캐리어를 맡겼었다. 그녀는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을 찾아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2칸씩 건너뛰며 내려갔다. 지하는 더 조용하고 서늘했다. 콘크리트 벽과 형광등이 천장에 달린 긴 복도가 이어졌고 형광등은 조용하고 단조롭게 웅웅거렸다. 습한 냄새가 났다. 복도 끝에는 물품 보관함이라는 팻말이 붙은 금속 문이 있었다. 24시간 운영. 다혜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간은 작았지만 다양한 크기의 금속 보관함들이 줄지어 들어차 있었다. 보관함들은 벽을 따라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다. 각각 번호와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작고 중간이고 큰 사이즈까지 다양했다. 조명은 어두컴컴해서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필요한 번호의 보관함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줄, 바닥에서 약 1m 정도 떨어진 그녀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금속판에 새겨진 322불라는 숫자. 다혜는 얼어붙었다. 보관함은 가로 세로 약 30cm 정도의 중간 크기였다. 앞면에는 0부터 9까지 10개의 버튼이 있는 디지털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었다. 작은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1739불라는 숫자를 보았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하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조용한 딸깍 소리가 났다. 화면에 결림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잠금 장치가 열린 것이다. 다혜는 보관함 문을 잡아당겼다. 문은 조용한 실내에서 귀청이 터질 듯 크게 느껴지는 작은 금속성 삐걱거림과 함께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다혜는 마치 그것들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조심스럽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나씩 꺼냈다. USB 메모리 하나, 작고 은색이었으며 케이스에는 검은색 마커로 다혜에게만이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아플 정도로 익숙한 엄마의 글씨체였다. 두꺼운 노란색 종이 서류철 하나 끈으로 묶여 있었다. 묵직한 것이 수많은 서류나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앞면에 큼지막한 글씨로 보직 너에게만, 다혜야. 미안하다라고 쓰인 평범한 흰색 봉투였다. 다혜는 이 모든 것을 손에 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봉투에 적힌 엄마의 글씨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미안하다니.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걸까?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엄마는 왜 이걸 기차역 물품 보관함에 숨겨두었을까? 왜 살아계실 때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녀가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걸까? 다혜는 조심스럽게 모든 내용물을 엄마의 유품, 사진 앨범, 액세서리 위에 겹쳐 가방에 넣었다. 보관함 문을 닫자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보관실을 나와 계단을 올라 1층으로,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다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다른 택시를 잡아 거의 움직이지 않는 혀로 집 주소를 말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답이 없는 질문들만 맴돌았다. 아직은 없었지만 그 답이 어딘가 가까이 엄마가 그토록 꼼꼼하게 숨겨둔 이 이상한 물건들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택시가 그녀의 집, 외곽에 있는 평범한 9층짜리 아파트 앞에 멈추자 다혜는 요금을 내고 내려 5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작동했다.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자신의 질문들, 그리고 곧 알게 될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완전히 혼자였다.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둑한 아파트는 그녀를 침묵으로 맞았다. 다혜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창가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뒤 엄마의 물건들을 꺼냈다. USB 메모리, 서류철, 그리고 편지. 그녀는 마치 어떤 비밀을 풀어줄 타로 카드처럼 그것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편지, USB, 서류철. 그녀는 편지를 집었다. 안에는 4번 접힌 평범한 A4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다혜는 그것을 펼쳤다. 엄마의 단정하고 읽기 쉬운 글씨체가 보였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을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사랑하는 내 딸 다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나는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준비했단다. 살아있을 때 진실을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겁쟁이여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여기서 발견할 것들은 내가 너의 삶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야. 나는 이 순간이 두려웠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될까 봐에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까 봐이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USB에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어. 그걸 보렴. 거기서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게. 서류철에는 문서와 편지들이 들어있단다. 그게 내 말을 증명해 줄 거야. 나는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너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 와서야 내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오직 너만이 결정할 수 있어. 용서해야, 아오, 내 딸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게 되든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줘. 너의 엄마가. 다혜는 편지를 다 읽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눈물이 목을 매게 했다.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지만 억지로 참았다.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그녀는 USB 메모리를 들고 같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으로 다가갔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포트에 꽂았다. 노트북이 부팅되고 화면에 이동식 디스크 아이콘이 나타났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다혜에게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2번 클릭했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화면에 엄마의 얼굴이 나타났다. 병이 그녀를 완전히 쇠약하게 만들기 전 1년 전의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아직 풍성한 갈색이었고 희끗희끗한 새치가 섞여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수척하지는 않았다. 눈은 언제나 사랑과 걱정이 담겨있던 바로 그 갈색 눈동자였다. 엄마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빛으로 보아 낮에 촬영한 것 같았다. 아라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하는 사람처럼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안녕, 다혜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이 모든 걸 직접 내 눈을 보고 말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난 두려웠어. 내 반응이 두려웠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어. 너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침묵이 더 큰 상처를 주었구나.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내가 너의 삶, 너의 가족, 너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야. 나는 그저 내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다혜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박서준 씨, 아라가 말을 이었다. 내 남편, 내가 아버지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란다. 다혜는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방이 눈앞에서 빙빙 돌았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화면 속 엄마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은 강인우야.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난 18살이었어. 그는 교육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미래의 역사 교사였지. 나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내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어. 아라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교과서를 사러 서점에 들렀어. 우린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 그는 정말 생기 넘치고 흥미롭고 박식한 사람이었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땐 영원히 듣고 싶을 정도였지. 우린 다시 만났고 또 만났고 연인이 되었어. 내 첫사랑이었지. 난 그때 정말 행복했어. 우린 미래를 꿈꾸고 계획을 세웠어. 그는 교사가 되고 싶어 했고 나는 대학에 가려고 했어. 그가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고 싶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추억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18살이었지. 무서웠지만 동시에 행복했어. 그에게 말하고 싶었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엄마에게, 그러니까 너의 할머니 윤태임 여사에게 먼저 말했단다. 아라는 눈을 떴고 그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지. 내가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인우 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난한 학생이라고, 그가 내 인생을 망칠 거라고 소리치셨어. 할머니는 그를 만나는 것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했어. 말 그대로 나를 가둬버렸지. 다혜는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 그 엄격하고 차가운 모든 것을 통제하던 바로 그 할머니가 임신 2개월째였어. 자라가 말을 이었다. 인우 씨는 나에게 전화를 하고 집 주소로 편지를 보냈지만 할머니가 모든 걸 가로챘어. 할머니는 전화를 받아서 내가 집에 없다고, 멀리 떠났다고 말했지. 편지는 숨겼어. 버리지 않고 숨겨뒀단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어쩌면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한 증거로 삼고 싶었는지도. 내가 찾은 그 서류철에 있는 편지들이 바로 그거야. 나는 몇 년이 지나 할머니 집 수리를 돕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다락방 낡은 괴짝에 보관하고 있더구나. 아라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싸우려고 했어? 도망치려 했고 다른 전화로 인우 씨에게 연락하려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했어. 인우 씨는 아이에 대해 알게 되면 나를 버릴 거고 나는 교육도 돈도 없이 갓난아기를 안고 혼자 남게 될 거라고. 그녀는 힘을 모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박서준 씨가 나타났어. 할머니 친구분들 중 한 분의 아들이었지. 30살에 성공한 사업가, 작은 건설회사 사장이었어. 부유하고 진지하고 미혼이었지. 할머니가 우리를 소개해줬어. 아니, 정확히는 내가 임신 7개월일 때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다혜는 믿을 수 없었다. 임신 7개월에 미래의 남편을 만났다니. 서준 씨는 처음부터 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모든 걸 말했지. 내가 어떤 남자에게 버림받고 임신했다고, 내게는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서준 씨는 나와 결혼하고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 어쩌면 나를 첫눈에 정말 사랑했는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저 가정이 필요했는데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어릴 때 병을 앓아서 건강에 문제가 있었거든. 모르겠어. 아라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동의했어. 그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니었어.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할머니는 매일 나를 압박했어. 그러지 않으면 나와 아이 모두 망가질 거라고. 인우 씨는 이미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라고. 아이 딸린 여자를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나는 어리고 겁에 질린 임산부였어. 나는 굴복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아졌다. 우린 내가 임신 8개월일 때 결혼했어. 구청에서 조촐하게 하객도 축하도 없이 한 달 후에 내가 태어났고, 서준 씨는 너를 자기 딸로 출생신고했어. 모두가 내가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했지. 이웃도 친척들도 아무도 진실을 몰랐어. 눈물이 아라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서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다혜야. 그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너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키우고 돌봐주었어. 내 아버지로서. 나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를 사랑하려고 애썼어.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지?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존중과 따뜻함, 동반자 관계였어. 우리는 평범한 가정을 꾸렸지? 그녀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인우 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단 한순간도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단다. 결혼하고 몇 달 뒤, 그가 찾아왔어. 우리 주소를 알아내서. 우리는 이미 할머니 집에서 나와 서준 씨가 사준 아파트에 따로 살고 있었지. 인우 씨가 초인종을 눌렀어. 내가 널 안고 문을 열었지? 넌 그때 생후 3개월이었어.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어. 창백하고 충격받은 얼굴로. 그는 아이에 대해 몰랐어.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 아라는 잠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가 물었어. 당신 아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그가 다시 물었어. 남편 아이요.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내 등 뒤 복도에 서 있었거든. 할머니는 너를 돌봐주러 와 계셨어. 할머니는 나를 쳐다봤고 나는 알았지?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하면 큰 소동이 벌어지고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인우 씨는 자기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너를 데려가려고 할 테니까. 난 무서웠어. 나는 인우 씨에게 행복하다고 남편과 아이가 있고 제발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떠났어. 나는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걸 보면서 소리치고 싶었고 그를 따라 달려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 나는 문을 닫고 울었어.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지. 잘했다. 이제 그 사람 잊어버려. 아라는 눈물을 닦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잊지 못했어. 몇 년이 지나서 그를 찾아보려고 했어. 내가 15살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지. 그가 도시 반대편에 있는 평범한 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결혼했지만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는 것도. 나는 그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두려웠지. 내가 수년 동안 너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에 그가 나를 미워할까 봐. 그리고 그 사실이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까 봐. 너는 서준 씨를 내 아버지로 믿고 사랑했으니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서준 씨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였어. 다혜야. 그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강인우 씨가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야. 그는 너의 존재를 알 권리가 있어? 나는 28년 전에 그 권리를 빼앗았어. 너에게서 친아버지를 알 권리를 빼앗았지? 그게 내 실수였어. 내 인생 최대의 실수. 아라는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류철에서 인우 씨가 나에게 쓴 모든 편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30통이 넘어. 그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곁에 있고 싶은지에 대해 썼어. 마지막 편지들에는 그의 새 주소가 적혀 있어.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더구나. 그 주소는 지금도 유효해. 내가 확인해봤어. 그는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단다.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다혜야,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아.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인우 씨도 너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이제 결정은 내 몫이야. 그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도 있고, 가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둘 수도 있어. 그건 오직 너의 선택이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권리가 없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만약 그를 만나기로 결심한다면 그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줘. 그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는 너에 대해 몰랐어. 잘못한 건 나와 할머니야. 우리가 너희의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망가뜨려 버렸어. 아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랑한다. 다혜야. 세상 무엇보다도 용서해다오. 그리고 기억해줘. 서준 씨도 너를 사랑했어. 그는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 모든 면에서 너의 아버지였어. 그의 기억을 배신하지 마.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마치 화면을 통해 딸을 만지려는 듯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다. 행복하게 살아, 내 딸아.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해져.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언제나. 화면이 꺼졌다. 영상이 끝났다.
다혜는 검은 화면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강물처럼 흘렀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충격, 무감각, 공허함. 박서준은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했고 아빠라고 불렀고 그녀를 키웠고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남자는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아버지 강인우는 살아 있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수년 동안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혜는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갔다. 노란 서류철을 집어들고 끈을 풀고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수많은 편지들, 모두 봉투에 담겨 있었고 우표가 붙어 있었으며 할머니 집 주소로 되어 있었다. 다혜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 봉투를 열고 접힌 종이를 꺼냈다. 사랑하는 아라에게 내가 전화에 답하지 않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내 어머니는 내가 친척 집에 갔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언제 돌아오는지 말씀해 주시질 않아.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 제발 전화해줘. 몇 글자라도 좋으니 편지라도 써줘. 사랑해. 기다릴게. 너의 인우가. 봉투의 소위는 29년 전이었다. 다혜는 편지를 내려놓고 다음 편지를 집었다. 아라야, 너와 연락이 닿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야.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돼? 내 집에 찾아갔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쫓아냈어. 내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게 사실이야? 제발 내가 직접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다면 용서해줘. 하지만 침묵하지는 마. 그게 날 죽일 것 같아. 인우가. 또 다른 편지. 그리고 또 다혜는 편지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고 편지 한 통 한 통에 고통과 분노가 차올랐다. 인우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보고 싶은지에 대해, 얼마나 곁에 있고 싶은지에 대해 썼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라에게 제발 답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세상 무엇보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썼다. 마지막 편지는 28년 전, 다혜가 태어난 지 2달 후의 날짜였다. 아라야,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오늘 너를 남편과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봤어.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아. 내가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것도. 널 원망하지 않아? 행복하길 바라. 잘 지내. 인우가. PS.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곁에 있을게. 내 새 주소는 푸른길 12, 45호야. 다혜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머릿속은 생각, 감정, 질문들로 뒤죽박죽이었다. 할머니 윤태임. 그녀는 엄마의 인생을 망쳤고 강인우의 인생을 망쳤으며 다혜에게서 친아버지를 알 권리를 빼앗았다. 다혜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갔다. 하나, 둘, 셋.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태임이 목소리였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다혜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내일 아침에 찾아갈 테니 모든 걸 말씀해주세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소파에 쓰러져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다혜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알게 된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영상 속 엄마의 얼굴, 고통과 회한으로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 절망과 사랑이 배어있는 인우의 편지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차갑고 권위적인 할머니 윤태임. 새벽녘에야 다혜는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 7시에 일찍 깨어났다. 일어나 샤워를 하고 맛도 느껴지지 않는 커피를 마시고 청바지와 평범한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그 아래 짙은 다크서클. 마치 일주일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 같았다. 아침 8시, 다혜는 집을 나와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 할머니의 주소를 입력했다. 도시 반대편, 60년대에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할머니는 3층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5년 전쯤 관리하기 힘들다며 단독주택을 팔았다. 길은 30분 정도 걸렸다. 다혜는 주변 도시 풍경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맴돌았다. 비난, 질문, 설명에 대한 요구.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무겁고 짓누르는 슬픔이 점점 더 커졌다. 택시가 익숙한 아파트 입구에 멈췄다.
다혜는 요금을 내고 내렸다. 계단을 걸어 3층으로 올라가 18호라고 쓰인 익숙한 문 앞에 섰다. 마음을 다잡으려 잠시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윤태임 여사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흰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모습.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통찰력 있으며 차가웠다. 그녀는 실내 가운과 슬리퍼 차림이었다. 들어오너라에 그녀는 짧게 말하고 옆으로 비켜섰다. 다혜는 아파트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벽에는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들이 여러 해에 걸쳐 걸려 있었다. 다혜는 젊은 시절 엄마의 사진을 보았다. 긴 머리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주 앳된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결혼식 날 박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엄마는 평범한 흰색 드레스를, 서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둘 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엄마의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걸어갔고 다혜는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차 한 잔 줄까? 태임이 물었다. 아니요, 다혜는 노란 편지 서류철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차 마시러 온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서류철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본 것이다. 찾았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전부 다 찾았어요. 다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동영상이 담긴 USB도요. 강인우 씨의 편지들도요. 엄마의 편지도. 저는 진실을 알아요. 태임은 서류철을 응시하며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손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나한테서 뭘 듣고 싶은 거냐? 진실이요. 다혜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할머니의 입으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자기 딸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었냐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나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다. 구해준 거지? 구해줬다고요. 다혜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세요?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고 제 아버지에게서 제 존재를 알 권리를 빼앗았잖아요. 엄마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하게 만들었고요. 그 애는 서준이를 사랑하게 됐다. 태임은 차분하게 반박했다. 처음엔 아니었지만 사랑하게 됐어. 그는 그 애에게 좋은 삶을 줬다.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너에게도 좋은 어린 시절을 선물했고 아파트도 사주고 미래를 보장해줬지. 인우 씨도 그 모든 걸 줄 수 있었어요. 강인우, 할머니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월세방에 살면서 빵과 차로 끼니를 때우고 푼돈이나 버는 교사가 되겠다고 꿈꾸던 가난뱅이 학생 말인가? 내 엄마가 그와 함께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이나 가니? 그건 엄마의 삶이었어요. 다혜가 소리쳤다. 엄마의 선택이었고요. 할머니가 대신 결정할 권리는 없었어요. 태임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나에겐 모든 권리가 있었다. 나는 그의 어미니까. 내 의무는 그 애를 어리석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실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아라는 어리고 어리석고 사랑에 빠져 있었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돈 한 푼 없는 남자애의 아이를 18배 임신하는 건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학업의 끝이고 경력의 끝이고 평범한 삶의 끝이야. 그래도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어요. 다혜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참았다. 할머니는 엄마에게서 선택할 기회를 훔쳤어요. 편지를 가로채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죄인처럼 집에 가둬뒀잖아요. 나는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 태임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씹어뱉듯 차갑게 말했다. 강인우가 영원히 전화하고 영원히 편지를 썼을 것 같으냐? 조만간 그는 잊고 다른 여자를 찾았을 게다. 실제로 그랬고 나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잖니? 봐, 그는 이겨내고 자기 삶을 살았어. 하지만 그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다혜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사실을 그에게서 빼앗았어요. 대체 뭘 위해서요? 할머니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가 감당할 준비도 안 된 책임을 떠맡게 하려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학업을 포기하고 공사판이나 짐꾼으로 일하게 하려고, 아라가 편의시설도 없는 월세방에서 아이와 함께 푼돈이나 세며 집에 틀어박혀 있게 하려고? 내가 내 엄마에게 바랐던 세상이 그런 거였니? 다혜는 말이 없었다.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서준이는 그 애에게 모든 걸 줬다.
태임은 말을 이었다. 아파트, 풍족함. 그 애가 교육받는 걸 도왔고 안정과 존중을 줬어. 동네 사람들이 아라를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너도 학교에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당하지 않았어. 너희는 평범하게 잘 살았다. 나 덕분에, 내 결정 덕분에. 할머니의 폭정 덕분이죠. 다혜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꼭두각시처럼 엄마의 인생을 조종했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떻게 살지 대신 결정했죠.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가 두려워서 순종했어요. 할머니가 엄마의 의지를 꺾어버렸으니까요. 나는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태임이 반박했다. 인도했을 뿐이다. 그게 어미로서 내 의무야? 부모는 자식보다 항상 더 잘 아는 법이다. 아니요. 다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는 틀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남겼어요. 할머니 말에 동의한 게 엄청난 실수였다고 인정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정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할머니예요. 엄마에게. 태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내 딸을 가난과 수치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할머니는 엄마를 구하지 않았어요. 다혜는 서류철을 책상에서 집어가슴에 껴안았다. 할머니는 엄마의 인생을 망쳤고 사랑을 빼앗았고 엄마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살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평생 그 고통과 죄책감, 후회를 안고 살았어요. 영상 속 엄마의 눈에서 그걸 봤어요. 그 애는 서준이와 행복했다. 할머니는 완고하게 반복했다. 불행하지 않았던 거죠. 다혜가 바로잡았다.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엄마는 익숙해졌고 체념했지만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할머니가 인우 씨를 빼앗아간 뒤로 엄마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태임은 턱을 꽉 다문 채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고통, 의심.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재빨리 억눌렀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냐?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강인우 씨를 찾을 거예요. 다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분께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은 자기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과거를 들쑤시려는 거냐?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는 그의 삶을 살고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잖니. 왜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다혜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거짓말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낳았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예요. 다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너는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셈이야. 모든 걸 망가뜨릴 거라고. 다혜는 부엌 문턱에서 돌아섰다. 모든 건 이미 망가졌어요. 할머니. 29년 전에요. 할머니 손으로요. 그녀는 부엌을 나와 출구로 향했다. 손이 이미 문고리에 닿았을 때 등 뒤에서 태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의 권위적인 톤과는 전혀 다른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잠깐만. 다혜는 얼어붙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마치 한 단어 한 단어가 힘겹다는 듯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기가 없었다. 나는 아라를 위해, 너를 위해 최선을 원했다. 방법이 틀렸을지도 모르지. 내가 너무 잔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혜는 돌아섰다. 할머니는 문설주의 손을 짚고 부엌 문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아주 늙고 지쳐 보였다. 무서운 지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무게를 짊어진 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사랑이 거짓말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다혜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도 정당화하지 못하고요. 할머니는 더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알지 못해요. 부모조차도요. 그녀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혜는 안도감과 공허함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다. 분노와 고통, 원망을 쏟아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가슴 속에는 여전히 말로는 채울 수 없는 구멍,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밖은 화창하고 따뜻했다. 5월의 눈부신 한낮이었다. 다혜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어젯밤 영상을 보고 편지를 읽은 후 그녀는 마지막 편지에 적힌 강인우의 주소를 옮겨 적어 두었다. 푸른 길 12, 45호. 그녀는 휴대폰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입력했다.
그 집은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다혜는 택시를 잡았다. 가는 내내 그녀는 인우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려 애썼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단어들이 제대로 조합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안녕하세요. 당신이 몰랐던 당신 딸이에요. 터무니없이 들렸다. 택시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9층짜리, 회색의 특별할 것 없는 건물이었다. 다혜는 내려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다. 45호는 5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했다. 다혜는 올라가서 복도에 내려 45분라고 쓰인 문 앞에 섰지만 차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다. 다혜는 심호흡을 했다. 두려워하는 건 이제 그만. 숨는 것도 그만. 엄마는 그녀에게 더 강해지라고 했다. 이제 강해져야 할 때다. 그녀는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섞인 짧은 검은 머리, 지적인 얼굴, 갸름한 이목구비, 얇은 태안경 너머의 갈색 눈동자. 그는 편안한 바지와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책을 읽고 있었던 모양이다. 저에게 오셨나요? 그는 의아한 듯 다혜를 쳐다보았다. 다혜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얼굴 이목구비를 뜯어보며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코, 눈, 턱선. 세상에 그와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똑같은 갈색 눈, 똑같은 갸름한 이목구비. 그녀는 항상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와도 닮았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남자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강인우 씨인가요? 다혜가 마침내 쥐어짰다. 네, 맞습니다만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다혜는 침을 삼켰다. 지금 말해야 한다. 제 이름은 박다혜입니다. 이하라 씨의 딸이에요. 강인우는 얼어붙었다. 책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라 씨, 그가 잠긴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하라 씨 말인가요? 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인우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서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다혜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작은 현관을 지나 복도가 이어졌다. 인우는 문을 닫고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방은 소박했지만 아늑했다. 벽을 따라 책으로 가득 찬 책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창가에는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공책과 교과서들이 놓여 있었다.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소파, 안락의자, 커피 테이블. 벽에는 도시 사진들과 역사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앉으세요. 인우는 소파를 가리키고 자신은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다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떻게 아라 씨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녀는 어떻게 지내나요? 돌아가셨어요. 3주 전에요. 암이었어요. 인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다. 아라가 정말 안타깝군요. 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너무 너무 젊은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인우는 눈을 뜨고 다혜를 바라보았다. 왜 오셨나요?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다혜는 가방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걸 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영상이에요. 저를 위한 것이었지만 선생님께서도 보셔야 해요. 인우는 USB를 받아들고 손안에서 돌려보았다. 이게 뭐죠? 진실이에요. 다혜는 조용히 대답했다. 과거에 대한, 선생님과 엄마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진실이요. 인우는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이 놓인 곳으로 갔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고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다혜는 소파에 남아 감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다혜는 여기서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인우의 등만 볼 수 있었다. 영상은 약 15분 동안 재생되었다. 그 시간 내내 인우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영상이 끝났을 때도 그는 꺼진 화면을 응시하며 계속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다혜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내가 내 딸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우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28년 그가 속삭였다. 28년 동안 몰랐어. 세상에 28년이라니.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다혜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만졌고 그녀 역시 울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낯선 두 사람이었지만 피와 공통된 고통으로 묶여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의 낮이 밤으로 바뀌는 것도 모른 채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인우가 차를 끓이고 과자를 꺼내왔지만 두 사람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인우는 아라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했다. 첫눈에 반했던 이야기, 저녁마다 함께 산책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미래를 꿈꿨던 이야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학교의 교사로 자리 잡은 다음 아라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싶었다고 했다. 그의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명확했다. 그러다 그녀가 사라졌다. 전화에 답하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집에 찾아갔지만 아라의 어머니는 매번 그를 쫓아내며 아라가 멀리 떠났고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믿지 않고 편지를 쓰며 그녀가 답해주기를 바랐다. 내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인우는 식어버린 찻잔을 보며 말했다. 매일 그녀에게서 어떤 신호라도 오기를 기다렸죠. 우편함을 10번도 더 확인했어요. 그녀의 어머니에게 또 쫓겨날 걸 알면서도 전화를 걸었죠. 아라가 그렇게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를 보셨군요. 다혜가 조용히 말했다.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집에 찾아갔어요. 몇 분간 이야기했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나에게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요. 왜 내 편지 한 통에도 답장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난 믿지 않았어요. 부자 남편을 위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다혜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가 가로챘어요. 여기 전부 다 있어요.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인우는 서류철을 열고 봉투들을 보았다. 모두 그의 글씨체였고 뒷면에는 그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들고 또 다른 하나, 그리고 세 번째 것을 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네, 몇 년이 지나서야 우연히 발견했어요. 할머니 집 수리를 돕다가요. 그때는 이미 15년 이상이 흐른 뒤였어요. 인우는 봉투를 쥔 채 눈을 감았다. 나는 내내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고, 사랑 대신 돈을 택했다고, 내가 그녀에게는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내가 편지를 썼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군요. 할머니가 모든 걸 통제했어요. 다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선생님이 엄마에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돈 없는 학생이 엄마와 아이를 부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를 집에 가두고 선생님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연락을 가로챘어요. 그리고는 박서준 씨와의 결혼을 주선했고요. 인우는 편지를 서류철에 다시 넣었다. 박서준, 그를 기억해요. 내가 찾아갔던 그날 아라 옆에 서 있었죠.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고 옷을 잘 차려입었더군요. 그는 자기 아내에게 추근대는 거지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는 다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절망적인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내 딸이었다니. 이 모든 시간 동안, 28년 동안 나는 몰랐어. 엄마는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거기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엄마는 진실을 말하면 큰일이 나고 모든 게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저를 잃을까 봐, 서준 씨가 엄마를 버릴까 봐 두려워했고요. 엄마는 어리고 겁에 질려 있었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인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편지를 발견했을 때, 진실을 알았을 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의 반응이 두려웠대요.
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오랫동안 숨긴 것에 대해 선생님이 엄마를 미워할까 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인생을 망칠까 봐 두려워했고요. 저는 서준 씨를 아버지로 알고 사랑했으니까요. 엄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몰랐고 결국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절대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항상 사랑했죠. 그녀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배신한 후에도요. 10년 뒤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라를 잊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끝났고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죠. 아내를 아라만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다혜는 들으면서 가슴이 아픔으로 조여왔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망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잃어버렸는가. 그 모든 것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결정 때문이었다니. 정말 제가 선생님 딸이라고 확신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인우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얼굴의 이목구비, 눈, 코의 모양을 뜯어보았다. 너는 그녀를, 아라를 닮았어. 그리고 나도 닮았고. 이 턱선은 내 것이야. 눈도. 아라의 눈도 똑같은 갈색이었지만 모양은 내 것이지. 하지만 내 말이 맞아?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내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기 때문이야.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니까. 저도 그걸 원해요.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믿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위해서요. 100% 확신하실 수 있도록요. 검사하자. 인우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만졌다. 그리고 나는 이미 결과가 어떨지 알고 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인우가 물었다. 너에 대해, 내 삶에 대해 말해줘. 나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조차 모르잖아. 다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28살이에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요. 결혼은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지난 3년 대부분은 엄마 곁에서 엄마가 아프실 때 간호하며 보냈어요. 회계사 위누가 미소 지었다. 좋은 직업이군. 정확하고 꼼꼼함이 필요하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장학금 받고 우등으로 졸업했고요. 똑똑하구나. 인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아라도 아주 똑똑했어. 공부하고 싶어 했고 대학 교육을 꿈꿨지. 하지만 모든 게 변해버렸어. 엄마도 나중에 야간대학을 졸업했어요. 심리학 전공으로요.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고 저를 낳고 집안일을 했어요. 서준 씨는 엄마가 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 수입만으로도 충분하고 엄마의 자리는 집, 아이 곁이라고 말했죠. 엄마는 동의했고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았죠. 인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났을 때 그녀는 그렇게 빛나고 생기 넘쳤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지. 정치와 역사에 대해 나와 논쟁하기도 했어. 그녀 안에는 불꽃이 있었는데 그 불꽃이 꺼져버렸어. 꺼지지 않았어요. 다혜가 반박했다. 그저 잦아들었을 뿐이에요. 엄마는 항상 똑똑하고 흥미로운 분이었어요. 그냥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으로 인정했을 뿐이에요. 서준 씨는 인우가 물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버지로서는? 다혜는 생각에 잠겼다.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 다정하고 세심했죠.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모든 일에 저를 지지해줬어요. 저는 그분을 사랑했어요. 저에게는 아빠, 진짜 아빠였어요.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내가 그의 기억을 배신하길 원치 않아. 민우가 재빨리 말했다. 그는 너를 키웠어. 생물학적인 것만 빼면 모든 의미에서 너의 아버지였어. 그건 아주 소중한 거야. 그는 좋은 사람이었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다혜는 고개를 숙였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 아침에는 살아계셨는데 저녁에는 이미. 엄마가 아주 힘들어하셨어요. 몇 달 동안 매일 오셨죠. 저는 엄마가 그를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열정적으로는 아니었겠지만요. 선생님을 사랑했던 것과는 다르게요. 하지만 엄마는 그에게 정이 들었고 익숙해졌고 그를 소중히 여겼어요.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항상 열정과 불꽃만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따뜻함, 애착, 존중이기도 해. 아라는 아마 그와 함께 행복을 혹은 적어도 평온을 찾았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선생님을 한 번도 잊지 못했어요. 다혜는 그를 바라보았다. 영상에서 항상 기억했다고, 선생님을 찾으려 했고 어떻게 사시는지 알아보려 했다고 말했어요. 인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회상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었고 모든 걸 풀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했고 나는 짐작조차 못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인우는 일어나 불을 켜고 시계를 보았다. 벌써 저녁 8시였다. 배고프니 간단하게 뭐라도 만들어줄까? 계란 프라이 같은 거, 아니면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 다혜는 그제야 자신이 정말 배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계란 프라이면 정말 좋겠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했다. 인우는 냉장고에서 달걀, 빵, 토마토를 꺼냈다. 다혜가 돕겠다고 나섰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토마토를 썰고 달걀을 풀고 식탁을 차렸다.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요리하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웠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좀 더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했다. 인우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평범한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고 자신의 일과 아이들, 역사를 사랑했다. 그는 엄마가 영상에서 묘사했던 그대로 열정적이고 박식하고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다혜는 자신의 일, 동료들, 회계사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지루한지, 그리고 자신도 엄마처럼, 그리고 그처럼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은 책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 다 역사소설과 고전을 좋아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다. 다혜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밤 10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하루 종일을 보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인우도 일어섰다. 택시 타는 곳까지 바래다 줄게. 어디 사니? 멀어요. 도시 반대편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아래로 내려갔다. 인우가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가로등 아래 길가에 서 있었다. 조용하고 서늘한 봄밤이었다. 다혜야, 인우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 나는 아라를 전혀 원망하지 않아. 그녀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어리고 겁에 질려 있었고 어머니에게 의존적이었지. 나는 그걸 이해해. 그리고 결국 너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해.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 다혜는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선생님을 항상 사랑했어요.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녀를 사랑했어. 인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계속 사랑할 거야. 그녀에 대한 기억을. 모든 일이 있었지만 택시가 도착했다. 다혜는 인우에게 돌아섰다.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불확실하게 물었다. 물론이지. 예, 그가 미소 지었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더 잘 알고 싶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어. 가능한 한 말이야.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혜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녀를 마주 안았다. 마치 그녀가 사라지기라도 할까 봐 두려운 듯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두 사람은 몇 초간 그렇게 서 있었다. 이윽고 다혜는 몸을 떼고 택시에 올라 떠났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지나간 하루를, 할머니와의 대화를, 인우와의 만남을,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했다. 아침에 그녀는 자신의 역사, 자신의 가족을 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았다. 저녁에 그녀는 모든 것이 보기와는 달랐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상실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자신을 원했고,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곁에 있을 기회를 박탈당했던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에게는 관계를 쌓을 기회가 있었다. 처음부터 그가 곁에 있었다면 가졌을 관계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관계였다. 택시가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혜는 요금을 내고 아파트로 올라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할머니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몇 통과 메시지 한 통이 떠 있었다. 다혜야, 얘기 좀 해야겠다. 제발 전화 좀 해줘. 다혜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내일 할머니와 이야기할 것이다. 선을 긋고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소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싶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7일 동안 다혜의 삶은 예전의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월요일, 그녀와 인우는 사설기관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절차는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검사 비용을 지불했다. 결과는 영업일 기준 5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인우는 침착해 보였지만 다혜는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그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초조해했다. 검사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우는 자신의 일, 수업 준비 방법, 지금 학생들과 배우고 있는 주제, 가장 좋아하는 역사 시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혜는 귀 기울여 듣고 질문하며 그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놀랐다. 마치 불과 며칠이 아니라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 같았다. 화요일, 다혜는 직장으로 복귀했다. 가족 문제로 낸 휴가가 끝났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동료들은 위로를 표하며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다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짧게 대답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였다. 수요일 저녁,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혜는 받기 전까지 화면에 뜬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여보세요. 다혜야. 나다의 태임이 목소리는 다혜가 익숙하게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낮고 불확실한 톤이었다.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그 사람, 강인우 씨 만났니? 네. 침묵. 다혜는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모르겠어요. 다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DNA 검사 의뢰했어요.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봐야죠. 다혜야,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단어를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 너와 내 엄마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단다. 할머니는 우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다혜는 분노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듯 이야기했다. 통제했죠. 그건 다른 거예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태임이 목소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체념, 회한. 내가 너무 권위적이었고 내 옳음에 대해 너무 확신했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겠다. 아라는 평생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 나는 그 애에게 좋은 삶을 줬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애는 불행했지. 그리고 너는 내 친아버지를 알며 보낼 수 있었던 28년을 잃어버렸고. 다혜는 말이 없었다. 할머니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위안을 주지는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태임은 말을 이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우리 사이에 저기가 없었으면 좋겠구나. 너는 이제 나에게 남은 전부다. 하나뿐인 손녀야.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다혜는 눈을 감았다. 저도 할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 이해할 시간이요. 시간을 주마에 태임은 조용히 말했다. 얼마든지. 그저 내 인생에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지만은 말아다오. 제발. 지우지 않을게요. 다혜는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변했어요.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더 이상의 통제도 저를 대신한 결정도 없을 거고요. 이해한다. 알겠다.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다. 다혜는 창가에 서서 저녁 도시를 바라보며 용서란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언젠가 그녀는 할머니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상처가 너무 생생했다. 목요일, 다혜는 다시 인우와 만났다. 두 사람은 그의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했다. 거의 여름처럼 따뜻했다. 나무는 푸르고 밤나무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걸었다.
인우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분은 몇 년 전 차례로 돌아가셨다. 그는 다혜처럼 외동이었다. 형제도, 자매도, 조카도 없었다. 그는 항상 대가족을 꿈꿨지만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있구나. 그가 연못 위다리에 멈춰 서서 말했다. 내가 몰랐던 내 딸이 기적 같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혜가 인정했다. 평생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서준 씨는 너의 아버지였어. 인우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너를 키웠고 사랑했고 돌봐줬어. 나는 내 기억 속에서 그를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 일부예요. 제가 몰랐던 제 역사의 일부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알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도 그걸 원하신다면요. 원해. 인우가 미소 지었다. 정말 원해. 이미 28년을 잃었어. 단 하루도 더 잃고 싶지 않아? 금요일,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혜가 직장에 있을 때 기관에서 전화가 와 결과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즉시 인우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기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인 기관 직원 맞은편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장과 서명이 찍힌 인쇄된 문서를 그들에게 건넸다. 친자관계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정확도죠.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그래프의 숫자와 결론을 보았다. 흑백으로 명시된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 인우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내 나지막이 숨을 내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직원은 재치 있게 사무실을 나가 두 사람만 남겨두었다. 사실이었어. 인우가 속삭였다. 내가 정말 내 딸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서로를 붙잡고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기관을 나섰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카페로 갔다.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내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인우가 말했다. 동료들도 모두가 나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저도 선생님이 제 친구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다혜가 미소 지었다. 그들에게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특별한 사람 있니? 인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친구 말인가요? 다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난 3년 동안은 엄마를 돌보느라 너무 바빴어요. 연애할 겨를이 없었죠. 언젠가는 하고 싶니? 다혜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서두르지는 않아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함께 보냈다. 도시를 산책하고 서점에 들렀다. 한때 아라가 일했고 인우를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다. 서점은 오래전에 체인점으로 바뀌었지만 장소는 그대로였다. 내가 여기 서 있었어. 인우가 역사 교과서가 꽂힌 책장을 가리켰다. 책을 고르고 있었지? 그때 그녀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어. 나는 그녀를 보고 말문이 막혔어. 너무나 아름답고 생기가 넘쳤지. 그녀가 미소 지으면 온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았어. 다혜는 옆에 서서 그 장면을 상상했다. 젊은 엄마, 젊은 인우, 그들의 첫 만남. 비극으로 변했지만 결국 좋은 무언가로 그녀와 지금 그들의 만남으로 이어진 이야기의 시작. 엄마는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다혜가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까지요. 알아.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에서 봤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들었고 나는 그녀를 그렇게 사랑스럽고 진실하고 용감한 모습으로 기억할 거야.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걸 보면 그녀는 용감했어. 토요일, 다혜는 다시 인우와 만났다. 이번에는 그가 저녁 식사에 그녀를 초대했다. 직접 요리를 했다. 채소를 곁들인 닭고기 오븐구이, 밥, 샐러드를 만들었다. 다혜는 식탁 차리는 것을 돕고 빵을 자르고 컵에 물을 따랐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웃었다. 인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학생들의 장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혜는 자신의 일, 동료들, 회계사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지루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인우는 낡은 사진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의 자신, 부모님,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건 대학교 때 그가 한 무리의 학생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을 가리켰다.
이해에 내 엄마를 만났어. 다혜는 젊은 인우를 바라보았다. 마르고 긴 머리에 낡은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은 모습. 그는 걱정 없고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몇 달 후 자신의 인생이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던 때였다. 지금도 대학생 같으세요. 다혜가 미소 지었다. 여전히 같은 눈빛을 하고 계세요.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눈빛이요. 직업이 그래서 그래. 비누는 어깨를 으쓱했다. 교사들은 항상 약간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아이들은 거짓을 느끼거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책, 영화, 정치, 삶에 대해. 다혜는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낀 것이 언젠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인우가 문 앞에서 그녀를 멈춰 세웠다. 다혜야,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그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도, 과거를 바꿀 수도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지금 곁에 있을 수는 있어? 그리고 언제나 그럴 거야? 한밤중에 전화하고 싶으면 받을게.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갈게.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면 들어줄게.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진짜 아버지가. 다혜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감사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선생님을 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기회를 준 건 너야. 이누가 반박했다. 너는 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둘 수도 있었고, 과거를 들추지 않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너는 왔고, 진실을 말해줬고, 내가 내 삶의 일부가 될 기회를 줬어. 내가 너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야?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며 굳게, 진심으로 껴안았다. 아버지와 딸처럼. 다혜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엄마를 생각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하기를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진실을 남길 용기를 냈다. 다혜와 인우가 서로를 찾을 기회를 주었다. 고마워요. 엄마. 다혜는 밤의 도시를 창밖으로 보며 생각했다. 충분히 용감해져서 고마워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제가 진실을 알 기회를 줘서요. 일요일, 다혜는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여전히 상자 안에 있던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사진, 액세서리, 메모장들, 엄마의 손글씨로 남은 기록들, 쇼핑 목록, 알림, 책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발견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다. 열어보았다.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서준의 결혼 반지,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다혜는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라가 있었다. 18살, 긴 머리, 행복한 미소. 그녀 옆에는 젊은 인우가 서 있었다. 똑같은 눈, 똑같은 걱정 없는 미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웃으며 렌즈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에 빠진, 행복한, 자신들을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는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인우 씨와 나, 여름. 모든 것이 변하기 3개월 전. 다혜는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고 울었다. 엄마를 위해, 잃어버린 행복을 위해, 있을 수 있었지만 없었던 일들을 위해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난 일, 인우와의 만남, 새로운 관계, 두 번째 기회를 위해 울었다. 이윽고 눈물을 닦고 사진을 다시 보석함에 넣고 닫았다. 보석함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추억으로 사랑은 상황이 사람들을 갈라놓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간직할 것이다. 삶은 계속되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상실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었고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미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다혜는 미소 지었다. 저 잘 해낼게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부탁한 대로 강해질게요.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저를 대신해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이 잘 해낼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